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해 남에게 털어놓기 어려운 사정들이 하나씩은 있잖아요. 그 사정이 내 미래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이라면 참 좋겠지만 과거의 일에 발목이 잡혀 현재를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답답한 심정을 느끼게 한다는 것이 참 분통이 터지더라고요.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꼬여버린 인생의 굴레를 견뎌야 했던 제 남편과 그이와 결혼해 제가 겪은 일을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제 남편과 아주버님은 같은 해에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쌍둥이 형제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테죠. 하지만 제 남편과 아주버님은 쌍둥이는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이냐 하면 시아버지가 바람을 폈고 제 남편을 밖에서 낳아가지고 온 것입니다. 하필이면 그 해에 시어머니도 아주버님을 가지게 된 거고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남편의 친모가 남편을 낳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의 시어머니가 남편을 키웠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들려준 이야기로는 처음 시아버지가 저희 남편을 데리고 왔을 때 정말 청천벽력 같았다고 했어요. 시아버지가 바람을 펴 낳아온 자식이니 너무도 미웠다고요. 그래서 그때는 시아버지와 이혼 위기까지 왔었지만 이미 남편의 친모는 세상을 떠났고 아이를 혼자 둘 수 없어 데리고 온 것이라 시어머니도 결국엔 저희 남편을 받아주게 된 것이었어요. 어린애가 무슨 잘못이 있냐면서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낳은 아들인 아주버님과 저희 남편은 개월 수가 아주 조금 차이가 있어 같은 해에 태어났어도 2달 일찍 태어난 아주버님이 형, 남편이 동생으로 그렇게 지내게 됐었죠. 저는 이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시어머니를 보고 이분의 포옹력과 아량이 참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후에 남편을 통해 처음으로 듣게 됐던 자신의 옛 이야기는 시어머니가 터놓은 이야기와는 전혀 달랐어요. 남편은 태어나자마자 고모님의 손에 자라게 되었고 8살이 되어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처음으로 가족과 함께 살 수 있었다고 했어요. 남편의 고모님이 우리 시어머니를 배려해 저희 남편을 돌봐주었던 거죠. 고모님은 올케인 시어머니가 애 둘을 보려면 힘들다고 시어머니 대신 무려 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저희 남편을 봐준 것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희 남편이 좀 더 크고 나서도 돌보고 싶지 않아 했고 힘들고 싫다는 갖은 이유를 대는 통에 주말이나 방학 되면 저희 남편은 다시 고모님 댁에 가서 지내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제게 말하길 실질적인 부모 역할은 고모님과 고모부님이 다 해주셨다고 했어요. 사실 결혼식 날 혼주석에 앉은 시부모님보다 남편의 고모님께서 많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래서 좀 의아하긴 했는데 나중에 남편에게 물어봤더니 키운 정이 있어서 그러신 것 같다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제게 한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 후로는 시부모님보다 고모님과 고모부님께 더 잘하고 있어요. 제 남편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길라잡이 해준 감사한 분들이고 또 남편이 고모님과 고모부님을 시부모님 대할 때와는 달리 너무도 편안해서 고모님과 고모부님께 저도 큰 신뢰가 들었습니다. 물론 그 후로 시부모님과 왕래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평소 시아버지가 제 남편에게 잘해주는 걸 보면 극도로 예민해졌기에 너무 자주 찾아뵙지는 않았어요. 시아버지가 아주버님보다 제 남편에게 더 잘해주는데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너무나 싫어했거든요. 하지만 시아버지께서 제 남편을 더 잘 대해주시는 것이 저는 너무도 이해가 됐어요. 아주버님은 이 나이 먹도록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고 거기다 시아버지의 등골만 빼먹고 있으니 말이에요. 시아버지가 인테리어 관련의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시는데 거기서 나오는 돈을 아주버님이 다 가로채가는 건 물론 능력 없이 지내면서 너무도 당연하게 시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으려고 하니까
시아버지도 그런 아주버님의 행실이 감당 안 되는 것 같았어요. 몇 번이나 돈을 가로채 간 걸 걸려서 시아버지와 아주버님이 큰 말싸움을 한 것을 여러 보았고, 또 어찌나 그 틈에서 시어머니는 아주버님의 편만 드는지 저희가 봐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답답했거든요. 그런데도 시아버지는 과거에 본인이 저질렀던 과오 때문에 한평생을 시모의 눈치를 무척이나 보며 지냈고, 시어머니의 말이라면 부당하다 여겨져도 꾹 참으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아주버님의 일이라면 눈에 불을 켜고 나서니 시어머니 등살에 못 이겨 시아버지는 아주버님에게 뭐든 다 해주어야 했어요. 그에 반해 저희 남편은 어려서부터 영특했고 눈치도 빨라 혼자 알아서 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스스로 잘 챙겼다고 해요. 거기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자신의 앞가림을 잘했고 직업까지 번듯했으니 어디 내놔도 자랑스러운 그런 아들이었죠. 적당한 혼기에 결혼까지 해 가정을 꾸려 잘 지내고 있어 어려서도 그 이후에도 남편 걱정 한번 해본 적 없는 시아버지 입장에서는 저희 남편을 더 좋아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주버님도 물론 결혼을 하긴 했었어요. 그때 시아버지도 이제 철이 좀 들겠다 싶은 생각에 조금은 마음이 놓였다고 했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 이혼을 하게 됐고 그렇게 파혼만 2번을 한 전적까지 있죠. 왜 파혼을 2번이나 하게 됐는지 명확한 이유는 지금까지 알 수 없어요. 시어머니랑 아주버님이 그 이유를 가족들에게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제 남편은 물론 시아버지도 뚜렷한 이유는 모른다고 했죠. 시어머니가 성격 차이라고 둘러대고 말았으니까요. 시아버지는 아주버님이 오죽 못하면 파혼을 그렇게나 하냐고 한번 큰 역정을 낸 적이 있으셨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나서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원래 만나고 헤어지는 게 쉽다며 결혼이 무슨 대수냐고 상대방 욕을 물 쏟듯 쏟아내며 반박하는 통에 그 후로는 아주버님의 파혼에 관한 이야기를 아무도 꺼내지 않았죠. 아주버님의 일이라면 원래도 2발 걷어붙이고 나서는 분이 시어머니인데 그러면서도 자식 걱정이 됐는지 한 번은 시어머니가 점쟁이한테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가서 아주버님 점을 봤는데 그 점쟁이가 아주버님 사주에 마가 꼈다며 이걸 다 벗겨주려면 아주버님한테만 온전히 올인해야 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자식이 몇 명이 되었든 다른 자식은 신경 쓸 필요도 없이 사랑이며 관심이며 아주버님에게만 줘야 한다고 말이에요. 점쟁이 말로는 저희 시아버님이 밖에서 딴짓을 하는 바람에 아주버님의 운이 밖으로 다 샜다나 뭐라나? 그래서 그 운을 이제라도 꽉꽉 채워줘야 된다고 했대요. 그 말을 듣고 온 그날 시모는 중대 발표를 하겠다며 온 식구를 집으로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무당한테 듣고 온 이 이야기를 해주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부터 나는 우리 큰아들한테만 신경을 쓸 테니 나머지 것들은 알아서 살아라. 이걸 방해하는 것들은 내가 가만히 안 둘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큰아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자식들 나이가 몇인데 신경을 쓰고 말고 한답니까? 당신도 눈이 있으면 좀 봐요. 우리 자식 중에 자기 앞가림 못하는 애들 없어요. 큰애는 자기가 자기를 보살피지 않는 거지. 우리가 신경 쓸 나이는 지났다 이 말이오. 나이 그게 뭐라고 따져가면서 신경을 쓰네만에 해요. 내 자식한테 좋은 방법이 있다는데 안 하는 게 그거 부모예요? 오목조목 따져보면 다 당신 때문이라잖아요. 사주에 마가 낀 이유가 달리 있겠어? 당신이 부정타게 행실했으니 그렇지. 우리 큰아들 앞길 막는 놈이 애비라는 게 말이나 되냐고. 시아버지는 괜히 시어머니의 중대 발표에 말 한마디 얹었다가 과거의 과오까지 들먹이며 시아버지 탓을 해 시아버지는 한숨만 푹푹 내쉴 뿐 더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원래도 아주버니만 챙겨 사리분별도 못하고 날뛰던 아주버님이었는데 시어머니가 그날 이후 더욱 애지중지하는 바람에
아주버님은 기고만장해져서 더 멋대로 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원래가 우리 부부에게 신경을 안 써주는 시어머니였는데 저 말을 한 뒤부터는 더욱이 우리를 투명인간 취급해댔어요. 그나마도 저를 대하는 것은 조금 나은 편이었어요. 제 남편을 대할 때는 정말 화가 날 정도로 대했습니다. 평소에도 시댁에서는 말수가 많이 없는 남편이었지만 어쩌다 아주버님이나 시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시어머니는 절대 용납하지 않았어요. 저희 남편이 무슨 말만 할라치면 말 상대를 어떻게든 자기 쪽으로 오게 만들어 남편은 시댁에서 거의 혼자 있어야 했고 식사할 때도 저와 제 남편은 아주버님과 겸상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지내다 보니 시댁에 거름하는 횟수도 확 줄었어요. 원래도 시댁에 오래 있는 것을 남편이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시어머니의 행동에 시댁 이야기만 나와도 남편은 인상을 썼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은 빼고 시아버지만 모시고 가끔 셋이서 밖에서 만나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곤 했어요. 그렇게 지낸 지 5개월 정도 됐을까요?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속담이 있죠. 물론 저희 부부와 시아버지의 바깥 만남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옳지 못한 만남이었고 그 만남을 하필이면 시모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들킨 날 얼마나 큰 곤욕을 치렀는지 몰라요. 시아버지는 평소 사업장과 집에만 주로 왕래하는 편이라 차림이 검소한 편이세요. 그런데 저희 부부와 만나는 날은 조금 차림에 변화를 주곤 했어요. 물론 시아버지 딴에는 티 내지 않기 위해 노력하셨지만 여자의 눈썰미까지 속일 수는 없었고 하필이면 시어머니가 그날따라 자꾸 사업장과 집을 들락거리는 통에 시아버지의 동선과 자꾸 겹쳤던 거죠. 그래서 잠깐 자리를 비운다고 나왔는데 시어머니는 그걸 수상하게 여기고 시아버지의 뒤를 밟은 것이었어요. 저희 모두 시어머니가 미행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해 셋이서 단란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그 모습까지 시어머니의 레이더에 딱 잡히고 말았죠. 저희의 모습을 보고 눈이 뒤집힌 시어머니는 무작정 식당으로 들어와 고래고래 소리를 치며 난리도 아니었어요. 전부 오픈된 식당이었던 터라 그 행패는 영업에 방해까지 될 정도였고 시어머니는 그걸 노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하며 말 그대로 정말 쇼를 벌였어요. 붐비는 식사 시간대는 조금 지났지만 그래도 늦은 점심을 먹기 위해 식당을 찾은 사람이 꽤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를 붙잡고 이제는 하다하다 불륜녀 자식들까지 챙기는 거냐며 눈물 콧물을 다 빼는 연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가정이 있는 걸 알면서도 뻔뻔하게 만나서 가족 행세를 한다고 손가락질을 했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행동에 너무 당황스러워 왜 그렇게까지 하시냐며 일단 진정하시고 나가자고 했어요. 남편도 남의 영업장에서 이러면 안 되니 일단 집으로 돌아가서 이야기 나누자고 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희에게 불륜녀 자식들인 주제에 어디서 가족 행세를 하려고 드냐며 소름 끼친다고 질겁한 표정까지 하며 저희 남편을 밀쳤어요. 그러고는 시아버지에게도 도대체 이 짓을 몇 년째 하는 거냐며 다시는 안 만나겠다고 약속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새를 못 참고 이렇게 만나냐고 불륜녀는 어디에 두고 이 애들 끼니까지 챙겨 먹이냐며 불륜녀가 진짜 세상 떠난 거 맞냐고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고 따져댔어요. 보다 못한 직원이 저희가 앉아있는 테이블까지 와서 다른 손님들이 매우 불편해한다면서 아직 음식이 나오기 전이니 그만 나가주라고 내쫓더라고요. 그렇게 쫓겨나 밖으로 나와 일단 시댁으로 시부모님을 모셔다 드리려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그럴 필요도 없다며 저희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효도가 목적인 거라면 그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쥐죽은 듯이 있으라고 말하고는 택시를 잡아타고 시아버지를 태워 횡하니 가버리더라고요. 그 후로는 시아버지의 모든 일정을 감시하는 바람에 밖에서 시아버지와 따로 만날 수도 없게 되었어요. 저희를 만나러 나오는 날이 시아버지의 유일한 즐거움이었는데 그마저도 사라지고 만 거예요.
시아버지는 그 뒤로는 적적하신지 남편과의 통화로 스스로를 달래고는 하셨어요. 거기다 시어머니는 평소에 저희를 시댁에는 오지도 못하게 하는 통에 찾아뵐 일도 딱히 없었고요. 명절이나 생신날에만 간신히 방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행사가 있을 때만 뵙는 건데 어떻게 빈손으로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뭐라도 사갔는데 그럴 때마다 시모는 저희가 사간 것 전부를 아주버님께 챙겨주곤 했어요. 아주버님이 두 번째 파혼을 한 뒤 다시 시댁으로 들어와 지냈는데 시아버지와 자주 부딪히는 통에 아주버님이 같이 못 살겠다며 독립을 해 나가 살았거든요. 뭐 그마저도 시어머니가 보증금까지 다 대주어서 고생 한번 하지 않았지만요. 말이 독립이지 집도 시어머니가 구해주고 경제적인 부분까지 시부모님께서 도움을 주고 있으니 몸만 독립이고 경제적 자립은 못한 상태였어요. 그러니 저희가 시부모님께 드리려고 사는 것들이니 신경을 썼는데 그런 저희의 노력은 무시한 채 다 좋은 것이라며 아주버님께 전부 챙겨준 거죠. 시아버지께 드리려고 사간 것까지도 모조리 아주버님 차지였어요. 그게 몇 번 반복되고 나니 딱히 좋은 것을 챙겨드릴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저렴한 걸로 사가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딱 알고 시어머니는 시부모님에게 주려고 챙겨온 것들 꼬라지가 이게 뭐냐며 갖은 트집을 잡혔어요. 그 뒤로는 더 신경 쓰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시아버지께는 조금 죄송하지만 이런 관계가 계속되니 조금 넌더리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찾아뵈려고 노력했던 것도 더는 하지 않았죠. 그렇게 우리들의 생활에 좀 더 집중하며 지내던 어느 날 남편이 2년 정도 지방 발령을 받게 되었어요. 마침 그 시기에 저도 남편과 함께 따라가야 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이런 일이 흔하진 않지만 소속은 그대로 본사여도 제가 하던 업무가 내려가면서 지방에 있던 소속 회사에서 처리하게 되었고 그곳에 업무를 인계해줘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마침 시기가 잘 맞으니 함께 가서 남편 회사에서 해준 집에서 지내면서 업무를 보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살고 있던 신혼집을 몇 년 전세를 두고 내려갔다 올라오면 얼추 기간이 딱 맞겠다 싶었죠. 살고 있던 신혼집은 친정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저와 언니에게 반반씩 나눠준 돈으로 산 집이었어요. 친정엄마는 선천적으로 심장이 안 좋으셨던 탓에 늘 조심했는데 아빠가 근무 중으로 사고로 상을 당하고 나서 급격히 안 좋아지셨고 결국 아빠 상을 치른 지 1년 반 만에 엄마도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남겨준 돈을 잘 간직했다가 결혼하면서 신혼집을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전세를 두고 다녀오려는 것을 생각했던 거고요. 저희 부부는 이런 상황을 일단은 시아버지께만 알렸어요. 그런데 며칠 뒤 시부한테 연락이 와서 하는 말이 우리 신혼집을 남한테 전세로 주지 말고 그냥 노총각인 시숙에게 넘겨주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황당했어요. 시아버지도 제 사정을 알고 어떤 돈으로 집을 마련한 건 줄도 다 아시기에 늘 그 집이 소중한 공간이라 저희가 잘 사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제 사정을 다 알면서 그 집을 시숙에게 넘겨주라니요? 시아버지가 이런 경우 없는 말을 하실 분이 결탄코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더욱 의아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협박해 우리 신혼집을 받아오라고 시킨 것이었어요. 시아버지께 말씀드릴 때 분명 다른 가족에겐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려서 시아버지가 구태여 시어머니께 이야기할 일도 없을 텐데 이상하다 싶었죠. 그런데 같은 날 아주버님이 남편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평소 둘은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지 않았던 터라 남편은 아주버님 전화 온 것으로 뭔가 일이 제대로 꼬였구나 느낌을 받았대요. 그렇지만 내색 않고 어쩐 일이냐며 전화를 받았는데 아주버님이 글쎄 자신이 저희 셋만 알고 있던 신혼집 전세 이야기를 하며 자신이 다 들었다며 떠들어댔다더라고요. 저희가 지방 발령으로 2년 동안 내려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통화로 하기는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시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들렀어요. 물론 가기 전에 다른 가족들은 없는지, 누가 오늘 오기로 하진 않았는지 다 확인을 했고요. 시아버지의 말로는 오늘은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모두 갈 곳이 있다고 자리를 비웠다고 해서 딱 이야기하기 좋은 날이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곧장 시아버지 사업장으로 향한 거고요. 사업장에는 시아버지만의 작은 사무실이 한켠에 마련되어 있는데 그곳은 다른 가족들이 잘 들어가지 않는 곳이라 그곳에서 시아버지에게 지방 발령으로 신혼집은 2년간 전세를 둘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아주버님이 시아버지의 사무실에 들른 거예요. 사무실에는 아주 작은 쪽 창문이 하나 있는데 그 창문으로 시아버지가 안에 있나 확인하려다 저희 셋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고 저희가 나누는 대화를 다 엿들었던 거죠. 그리고 자신이 들은 내용을 시어머니께 다 이야기했던 겁니다. 저희는 아주버님이 시어머니에게 털어놓았을 게 뻔했어요. 저희는 아주버님과 시어머니가 작당해 시아버지를 협박해 꾸민 일이라는 걸 알고 시댁으로 따지러 갔어요. 시어머니는 저희에게 초대한 적도 없는데 함부로 왔다며 오만 짜증을 다 내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집이 어떤 집인 줄 알면서 시아버지까지 해코지할 수 있냐고 소리쳤어요. 아버지를 해코지한 것도 우습지만 그 집을 아내가 어떤 돈으로 샀는지, 그래서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면서 어떻게 형 한 명 챙기자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요. 어머니께서 자꾸 이렇게 하니까 형이 여태 부모 그늘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내 아들 챙긴다는데 그게 잘못됐니? 그리고 지방 발령 간다면서 그런데도 그렇게 그 집까지 꼭 안고 있어야겠어? 어려서부터 욕심이 많더니 여전하구나. 어머니, 이건 욕심이 아니에요. 아내에게 소중한 집이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열심히 살면서 모은 재산이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다 치지만 저 때문에 아내까지 피해를 보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 아버지께서 형에게 넘겨주라고 했던 이야기는 못 들은 걸로 할게요. 그렇게 하세요. 뭐야? 이 집에서 내 말은 곧 법이야? 네 아내는 우리 가족이 아니니? 우리 가족이면 내 말이나 잘 들으면서 살아. 그리고 원래 장남이 잘 돼야 집안이 잘 되는 법이다. 뭐 쓸데없이 이런 것까지 따진다고 여기까지 왔어? 남의 여자 배에서 태어난 주제에 여태 키워주고 먹여주고 다 했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네 이것들이. 시모가 배다른 아이라는 것을 걸고 넘어지니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한숨만 푹푹 내쉬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시모는 자신이 이겼다는 생각이라도 하는지 남편의 어두워진 표정과는 정반대로 자신의 우위를 증명하기라도 했다는 듯 뿌듯한 얼굴까지 해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다 못한 제가 남편을 대신에 따져주었어요. 어머님께서 키워주고 먹여줬다니요. 고모님이랑 고모부님이 다 키워주셨지. 어머님이 키워주신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저희도 시부모님이라고 도리를 다 했어요? 뭐야? 넌 우리 집 사정도 잘 모르면서 어우댈 따지고 있어. 아주 어렸을 때 몇 년가 있던 걸 가지고 들먹일 게 되니? 학교 보내고 대학까지 가게 만들어준 게 누군데? 딴 연배에서 태어난 널 내가 받아주지 않았다면 지금 너희가 누리는 것들은 그저 먼 발치에서 바라볼 꿈일 뿐이야. 그런데도 뭐 내가 키운 게 아니야. 그리고 어머님, 설령 내치지 않았다고 해도 받아주지 않은 게 엄연한 사실이죠. 지금도 이렇게 아주버님과 남편을 차별하고 계시잖아요. 누가 보면 정말 제 남편을 아주버님과 티끌도 다름없이 아끼고 보살펴준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어머님께서는 한평생 주부셨잖아요. 제 남편을 이렇게까지 지원해준 건 어머님이 아니라 아버님이시고요. 남편을 위해 희생한 것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남편의 편에 서서 시어머니께 따지는 모습을 보고 아주버님이 화를 못 참고 저를 세게 밀쳤어요.
시어머니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는 모양새를 못 봐주겠다면서요. 그런데 그걸 본 저희 남편도 눈이 돌아가 아주버님을 똑같이 밀쳤는데 하필이면 모서리 부분에 아주버님이 부딪히시면서 다치는 바람에 응급실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함께 응급실로 향했고요. 응급실에서 간단하게 환자 기본 정보를 써내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 시모가 아주버님의 혈액형을 B형이라고 적어서 냈어요. 남편도 접수하고 오면서 시어머니가 기본 정보를 적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렇게 아주버님의 진료를 끝내고 시댁에 아주버님과 시어머니를 내려준 뒤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행히도 아주버님이 크게 다치지 않아 빠르게 조치를 받고 바로 집으로 향할 수 있었죠. 그런데 병원에 다녀온 후 남편이 뜬금없이 이상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알기로는 형이 A형인데 시어머니가 응급실에서 환자 기본 정보에 떡하니 B형을 적어냈다면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 말대로 시아버지가 A형, 시어머니가 O형이라 자식이 A형 아니면 O형밖에는 나올 수가 없는데 뜬금없이 B형을 써낸 게 수상하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남편은 식구들 몰래 시아버지와 아주버님의 친자 검사를 해봐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렵사리 시아버지의 머리카락과 아주버님의 머리카락을 챙겨올 수 있었고 그걸 이용해 친자 검사를 해봤어요. 이렇게까지 친자 검사를 하려는 이유는 그동안 시모가 이상하리만큼 독단적으로 큰아들인 아주버님을 소유하려고 했다는 것 때문이었어요. 시아버지가 아주버님과 단 둘이 뭔가 하려고 하거나 어딜 가려고 해도 시모는 절대 반대를 하며 꼭 본인도 함께 해야 했어요. 거기다 시아버지가 아버지임에도 아버지 역할도 못하도록 막았어요. 시아버지가 아주버님을 조금만 꾸짖으려고 해도 시어머니가 나서서 되려 시아버지를 나무랐고 시아버지가 아주버님과 술 한잔 마시려고 해도 절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만 큰아들을 챙기겠다고 하는 모습이 늘 의아했는데 이번에는 의아함을 넘어서 미심쩍은 생각까지도 든다고 남편도 집요하게 알아보려고 나섰어요. 그리고 며칠 뒤 친자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저희 부부는 그 결과를 보고 정말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시아버지와 아주버님은 친자 불일치가 나온 것이었어요. 저희는 이제야 시모의 모든 행동이 딱딱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 검사 결과지를 가지고 곧장 시댁으로 찾아가 시부모님 앞에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며 자초지종을 물었고 시아버지는 그 결과지를 보고 이게 다 무슨 말이냐며 난리가 났어요. 시어머니는 사색이 되어 덜덜 떨기 시작했죠. 남편은 좀 더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그러자 소파에 앉아있던 시어머니는 갑자기 시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는 싹싹 비는 겁니다. 시아버지는 이게 다 무슨 말이냐며 어서 어떻게 된 건지 실토하라고 소리쳤어요. 시어머니에게 자신의 과오로 한 번도 화내본 적 없던 시아버지이기에 시어머니는 덜컥 겁을 먹고는 술술 불기 시작했어요. 그게 실은 미안해요 여보. 사실은 당신이 그 여자랑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복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잠깐 방황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그게 덜컥 임신을 해버려서. 그러니까 지금 남의 자식을 내 자식으로 속이고 이날이 때껏 내 돈으로 먹여 키웠다 이 말이야? 어떻게 사람씩이나 돼서 어떻게 이렇게 감쪽같이 40년을 속여? 미안해요 미안해.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처음부터 마음 먹고 속이려던 건 아니라고요. 나도 수도 없이 고민했어. 하지만 바람 피던 상대가 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도망가는 바람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여태 당신한테 속아 평생을 내가 잘못했다는 죄책감에 당신 눈치만 보며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둘째에게는 제대로 해준 것도 없는데 뻔뻔하게 남의 새끼를 내 새끼를 속이고 너희 모자 실속을 내 돈으로 챙겨? 첫째는 알아?
알아 몰라? 그게 당신 친자식이 아니라는 건 알아요. 그래도 자기 친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니 당신을 진짜 친아빠로 여기면서 살아왔다고요. 제가 이제부터라도 둘째에게 잘할게요. 정말 친엄마처럼 차별 없이 대할게요. 그러니 제발 용서해줘요. 이미 키운 정이 있는 아이잖아요. 예? 뭐? 키운 정? 당신이 그 아이의 모든 것에 간섭하는 동에 내게는 그저 짐이고 불효자일 뿐이야. 당신 눈치 보느라 나는 내 친자식에게는 정작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고. 그런데도 뭐 용서를 해? 이미 키운 정이 있어? 그 입 닥쳐. 시아버지만 불륜을 저질렀던 것이 아니라 같은 해에 시어머니 또한 불륜으로 다른 남자의 애를 갖게 되었고 그게 바로 지금의 아주버님이었어요. 솔직히 시댁이고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이게 콩가루 집안이지 무슨 집안인가요? 여튼 시어머니는 아주버님이 시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금껏 아주버님의 혈액형도 숨기고 본인 혼자 그렇게 싸고 돌았던 거였어요. 혹시라도 시아버지와 아주버님이 술이라도 한잔하고 자신이 친아들이 아니라는 주정이라도 할까봐 부자가 술 한잔 마시는 것도 철저히 못하게 막았던 거고요. 아주버님 또한 자신이 시아버지의 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만 굴었던 거였어요. 자신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어떻게 될지 불보듯 뻔했을 테니까요. 기생충처럼 편하게 돈 걱정 없이 살았는데 모든 게 탄로나면 그것도 끝이니까요. 자신이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시아버지 사업장에서 나오는 돈을 빼가는 등의 사고를 뻔뻔하게도 쳐댔던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몇십 년을 숨겨온 이 비밀을 알게 된 시아버지는 이마를 치며 여태 속아왔다며 시커먼 속셈도 모르고 속아서 평생을 눈치만 보며 사느라 정작 자신의 친아들인 저희 남편에게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며 땅을 치고 후회하셨어요. 시아버지는 남편에게 연신 미안하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주버님만큼이나 눈치 없는 시어머니는 그런 시아버지와 남편의 모습에 혼잣말을 했는데 그 소리를 시아버지가 듣게 되어 한 번 더 집이 뒤집혔어요. 미안할 게 뭐 있담? 이 사실을 다 알았으니 이제부터 잘한다고 엄청 챙길 거면서 내가 이렇게 무릎까지 꿇고 비는데 지금 자기 친아들이라고 나는 안중에도 없네. 그 입 안 닥쳐? 아니 닥치고 말고 할 것도 없어. 당신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네 아들 데리고 내 집에서 나가라고. 그리고 지금 네 아들이 살고 있는 그 집도 당장 처분하고 내 돈 가지고 와. 네 모자한테 내 피 같은 돈 한 푼도 줄 수 없으니까. 뭐라고? 우리가 당장 어딜 가라고 나가라는 거야. 못 나가. 나갈 수 없어. 이 집이 내 집이고 내 아들 집이야. 똑같이 잘못을 저질러 놓고 어떻게 날 이렇게 내칠 수 있어? 정 내쫓고 싶으면 내 아들이랑 나 살 집이라도 해줘요. 안 그럼 절대 못 나가요. 참, 둘째네 신혼집 전세로 둘 거였다며. 그 집 우리한테 넘겨주면 되겠네. 그럼 순순히 나갈 테니까. 당신 정말 제정신 아니야. 티끌에 양심이라도 있다면 나가지 말라고 해도 나가야 하는 거 아니야? 형은 남의 남자의 아들이고 나는 아버지 아들이니 당신들이 이 집에서 그저 부혜자일 뿐이야. 너까지 날 무시하는 거냐? 네가 감히 뭔데 날 무시해? 집 안 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못 나가. 그러니 날 내쫓고 싶으면 집을 내놔. 시어머니는 저희 신혼집을 자기들에게 넘겨주면 시댁에서 나가겠다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렸어요. 시아버지는 그런 시어머니의 아나무인한 행동에 혀를 내두르며 지금 나간다면 그래도 함께한 정이 있으니 작은 집 월세 보증금 할 돈은 쥐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말에도 꼼짝달싹하지 않았어요. 되려 더 겁없는 제안을 할 뿐이었죠.
시어머니는 저희 신혼집은 넘겨주기 싫으면 자기 아들에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아버지의 사업장이라도 넘겨주라고 말이에요. 시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더는 상대할 가치도 없다며 아주버님에게 시모를 데리고 나가라고 소리쳤어요. 아주버님은 자신의 출생의 비밀이 우리에게까지 다 들통나서 월세 보증금까지 잃을 순 없다는 생각을 했는지 시모를 끌고 나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시아버지는 집 비밀번호까지 받고 시어머니가 집에는 발도 들이지 못하도록 했고 그날 바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시어머니는 이혼 과정 중 자신이 그간 집안을 위해 했던 노력을 과시하며 어떻게든 재산 분할을 받기 위해 갖은 억지를 부렸지만 죄질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재산 분할은 받지도 못했고 위자료까지 어마어마하게 토해내야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주버님이 살던 집도 시아버지가 계약자로 들어갔던 거라 집주인에게 집을 빼겠다고 연락해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은 그 집에서도 쫓겨났고요. 나중에 아주버님이 모든 사실을 알았을 때 시어머니에게 말하길 당장 나가면 자기들 둘이 월세를 얻어 살 만큼의 보증금은 준다고 하지 않았냐고 하며 자신이 시어머니를 데리고 나왔으니 월세 얻을 보증금을 주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는 능력 없는 아들과 함께 앞으로 평생을 마음고생하며 살아야 할 시어머니에게 위로금을 준다 여기고 500만 원을 주어주었다고 해요. 그런데 아주버님은 감사한 줄 모르고 고작 이 금액으로 무슨 집을 구하냐며 노발대발했고 그 모습에 마지막 남은 전까지 탈탈 털린 시아버지는 그 500만 원까지 회수하며 네 모자 바닥에서 살든 굶주리며 허덕이든 이제 자신과는 상관도 없는 일이라고 돌아가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주버님은 돈을 더 뜯어내기 위해 끝까지 행패를 부렸고 결국 경찰까지 불러 일을 처리해야 했어요. 그 탓으로 아주버님과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챙겨준 그 돈도 한 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어 갈 즈음 저희도 서서히 지방 발령일이 다가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살고 있던 신혼집도 전세를 둔다고 부동산에 내놓고 2년 동안 살아줄 사람을 구하고 있을 때였죠. 그런데 그 시기에 시어머니가 저희 부부를 찾아왔고 그 이유는 시아버지가 재산 한 푼 남기지 않고 다 독식을 해 자신과 아들이 길바닥에 나앉아야 한다고 제발 전세를 두지 말고 자신과 아주버님이 2년 동안만 살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동안 아주버님이 취직을 해서 돈을 벌면 2년 후엔 무조건 나갈 수 있다고요. 그때까지만 저희 신혼집에서 살고 있으면 안 되겠냐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그간 제 남편이 마음고생하며 괴롭게 살게 만든 장본인들에게 저희가 무슨 정이 남았다고 그렇게까지 하나요? 저는 결사 반대했고 남편도 어떤 사람들인지 너무도 잘 알기에 탐탁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럴 수는 없다고 당연히 딱 잘라 거절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자기가 이혼당하니 웃음냐며 시아버지 믿고 자신을 이런 대우하는 거냐며 자신이 이렇게 무시당하고 가만히 있을 줄 아냐고 고성을 치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시아버지가 이혼한 마당에 시어머니를 더는 부모 대접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남을 대할 때보다도 더 차갑게 대하며 대응하더라고요.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당신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이 바로 자신인데 그런 자신이 왜 당신을 도와야 하냐며 그간의 서름을 토했어요. 당신이 사과하고 빌지는 못할 망정 법적으로도 남이 된 마당에 자기가 남이 된 사기꾼까지 챙길 의무는 없다고 말이에요. 시모는 결국 저희에게 나쁜 소리만 듣고 성과 없이 돌아가야 했어요. 그 뒤로는 저희가 지방 발령을 가게 돼서 이전 시어머니와 이전 아주버님의 소식을 듣지 못했네요. 시아버지의 말로는 이혼 소송을 마친 뒤 시골로 내려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저는 지방에서 남편과 함께 지내고 있어요. 시댁이 거리가 좀 있어 자주 찾아뵙지는 못하지만 이제 더는 눈치 볼 사람이 없으니 매일같이 안부 연락도 주고받고 한 달에 한 번은 올라가 시아버지와 함께 외식도 하고 차도 마시며 원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이 벌어진 지 벌써 1년이 다 되었는데 시아버지는 아직도 이때가 떠오르면 그렇게 눈물을 글썽이며 미안하다고 하시네요. 친자식을 외롭게 만든 죄책감이 언제나 있었는데 그게 자꾸 울컥한다고요. 이런 모습을 볼 때면 시아버지께서도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로운 시간을 보냈을까 하는 생각에 저도 가슴이 짠해집니다. 그래도 이제 완전한 우리 가족이 뭉쳐 그 전의 아픔은 묻어두고 화목한 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저희도 이제 원 없이 시아버지를 챙겨드릴 수 있어 마음이 편하네요. 남편과 시아버지의 관계도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좋아졌고요. 내색은 크게 하지 않았어도 남편이 그전에는 시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완전히 없지는 않았는데 이제는 효자도 이런 효자가 없네요. 저희가 다시 복귀할 때쯤에는 시아버지를 모시고 함께 살면 어떨까 생각 중입니다. 제 남편에게 이렇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있다는 것을 늦었지만 앞으로라도 온전히 느꼈으면 하는 마음뿐이네요. 남자들이라 서먹할 줄 알았는데 부자 사이가 이렇게 좋을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까지 가슴이 벅차는 것 같아요. 시아버지도 남편도 이제야 비로소 자기들의 마음을 터놓고 나눌 수 있게 되었으니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돈독해지길 기도해 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시청자분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 늘 옆에 있고 제일 가까운 사이인 가족들과 행복하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